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사온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7시 40분에 변함없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요즘 일주일 내내 밤낮 없이 많은 뉴스가 쏟아지지만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담아내는 자리는 많이 좁아진 것 같습니다. 시사온은 지역과 전국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슈에 더욱 귀 기울이고 속 시원한 질문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 토크온에서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오늘 첫 손님으로 모신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송원배 대구 경북 부동산 분석학회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빙하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대구는 그냥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꽁꽁 얼어붙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먼저 전국 대비 평가를 듣기 전에 우리 송원배 이사께서 우리 지역 사정이 밝으시니까요. 네. 우리 지역 빙하기 어떤 상황인지 먼저 말씀 좀 주시죠. 네, 우리 대구 지역을 얘기하면은 미분양 아파트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전국적으로도 이제 미분양은 한 7만 2천 세대가 되는데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중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냐?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에 미분양이 가장 많고요. 물론 그렇지만 우리 대구도 과거 지난해 2월 달에 비하면은 14,000세대에서 한 9,500세대까지 떨어져 있는 거죠. 알고 보면 많이 줄었다라고도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난해 신규 분양을 한 개 단지 34세대밖에 분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분양이 감소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오죽하면 어려웠으면은 사업자가 이 분양 승인을 포기한 단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기 때문에 또 이 미분양이 감소된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 미분양은 아주 좀 제한적으로 지금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은 그나마 좀 다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2022년도에는 그야말로 거래 절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난해부터는 급매, 시장에서 시장 가격보다 좀 저렴하면은 소비자들이 그래도 마음을 주고 실수요자가 움직였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올 초보다는 지금 거래량은 다소 증가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 시장은 아직도 회복기라기보다는 이 바닥을 다지는 과정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밑바닥은 탈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직도 그 바닥에서 조금 올랐다가 조금 내려가는 더 내려가지는 않고요. 지표상에서는 조금 내려가는 걸로 나타납니다만은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그 내려가는 정도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을 다지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두성규 대표께서는 전국적인 상황과 대구 지역 상황 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대구가 지금 빙하기라고 하는 전체적인 평가 자체는 동의하시죠? 네, 저는 뭐 바닥 다지기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좀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그 이번 주에 한국부동산원의 발표회 할 때 사실은 좀 안타까운 그런 이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래서 전국에 있어서 주택 가격이 전체 평균으로 한다면은 상승으로 돌아섰는데,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 이어서 전국의 하락 그 순위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지금 이제 거래량이 조금 회복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에는 수요 심리가 좀 회복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양극화라는 부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서울이나 수도권 외에 대구 지역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분양도 지금 조금 규모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가 거래가 된 경우가 대구 지역에 등장을 했더라고요.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은 특정 지역에 있어서 이제 청약과 관련해서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 자료에 보니까요, 대구 수성구에 올해 3월 달에 대구 범어 아이파크의 평균 경쟁률이 미분양이 상당히 적체되어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16.71대 1이니까 상당히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2021년 이후에 굉장히 이제 2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상황을 본다면은
대구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도 아마 올해는 조금 여러 가지 어두울 줄 모르겠지만 2025년에는 상당히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대구에서도 이 빙하기에도 최고가도 있고 신고가도 있고 그다음에 청약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곳도 있다. 근데 다 수성구란 말이죠. 말씀 주셨다시피 이 시장이 양극화라는 게 있는데 지금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있고 우리 대구 중에서도 또 매나 지역별로 양극화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부동산이 이게 하락할 적에는 사실은 입지가 좋은 지역이든 나쁜 지역이든 같이 동시에 거의 시차가 없이 같이 하락을 합니다만은 이 양극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시장 회복의 전제 조건이 양극화로 나타납니다.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입지 여건이 좋은 곳, 생활하기 좋은 것,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아파트 이런 단지가 먼저 회복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수성구에서도 특정 지역에서 먼저 회복하는 거고 또 이게 또 달서구, 북구에서도 특정 지역이 먼저 회복을 하는 게 나타나는 시장이 좋아지는 전제가 뭐냐? 양극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보도를 보면 서울 부동산 가격은 다시 회복세, 그다음에 가격 상승세라는 보도를 심심치 않게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대구 지역도 이 연동돼 있을까요? 두성규 대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연동성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대구 지역은 이제 문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결국은 물량 부분. 적체되어 있는 물량 부분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 평균적으로 대구 지역 경우에는 한 12,000 가구가 연평균 이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볼 때 그동안에는 그것을 상회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았고요. 2025년에 들어간다면 이 부분이 이제 12,005 밑으로 급격하게 감소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회복 가능성을 조금 점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게요. 지금 사실은 많은 수요자들이 굉장히 이제 매수 행렬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 자체가 전반적으로 향후 2, 3년간에 있어서 추가적인 공급 자체가 쉽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요. 최근에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분양가 자체가 신규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주택을 마련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면 영원히 가지지 못한다는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배후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결국은 올해 거의 1년 이상 지금 전세 가격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있어서 향후의 전세 가격은 더욱더 상승의 어떤 그런 분위기들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전반적으로 서울에서는 시장을 달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시내에서도 양극화는 대단히 심했어요. 지금 상승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은 여전히 강남 3구 혹은 강남 4구와 그다음에 이제 강북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핫 플레이스로 우리가 용산구, 그다음에 마용성이라고 해서 마포구, 용산구, 그다음에 이제 성동구 이런 쪽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동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주간의 변동폭이 0.5%에 해당될 정도로 엄청난 한 주간의 상승률치고는 역대급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체온 온도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또 노원구라든지 도봉구라든지 이런 쪽에 노도강이라고 하는 그런 쪽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상승 부분에 지금 온도 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사실 미미할 정도에 그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 그리고 지방 경우에서 각 지역별로의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온도 차이 부분은 앞으로도 아마 이런 부분들의 현상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송 이사님, 우리 지역도 이 비슷한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그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우리 자본주의 시장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 IMF 탈출기에도 마찬가지고 금융위기 이후에도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오르는 단지가 먼저 대장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지역별 대장 아파트가 있고 그렇게 대장 아파트를 오르게 나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은 저평가된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좀 연수가 오래되는 아파트겠죠. 이제 그런 아파트들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대장 아파트와 간극이 차이가 나면 날수록 이 아파트들도 다 따라서 동반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승폭이 얼마나 좁혀질 거냐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동반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앞에서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서울 아파트와 지역 아파트 시세를 보게 되면은 이게 주간 아파트 시세라는 건데
빨간 선이 대구입니다. 대구는 서울과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이렇게 하락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지금 서울은 노란선인데 서울에는 이렇게 하락하다가 지금 상당수 많이 회복을 했고 지난주 주간 아파트 시세는 2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이 서울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회복 시세가 과연 얼마나 또 서울은 이어질 것이냐. 또 이어지면서 이제 오르는 아파트와 오르지 않는 아파트의 차이가 발생할 건데 그러면 서울에도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실질 소득이 그렇게 많이 증가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택은 굉장히 많이 아직도 여전히 비싼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올라가는 폭이 제한적일 거라고 보이고 이 회복되는 것도 사실은 시장에서 좀 서서히 나타나지 이게 어떤 촉발을 할 인자가 없다면은 회복하는 거는 좀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전체 부동산 대책도 내놔야 되지만 그렇죠. 지역의 이런 특징을 이렇게 통계치로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동산 대책 혹은 정책 같은 게 필요한 정책이 제안을 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리 지역 정책을 얘기하기 전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지난해 1월 달에는 서울에도 주간 아파트 시세가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정부에서 갑자기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방에서는 그렇게 풀기 어려웠다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가열지구 일순간에 다 해제를 하게 되고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대폭 완화시켰고 전매 제한 서울에는 최대 10년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을 대폭 또 완화시켰죠. 거기다가 실거주 의무, 수도권에는 2년에서 5년까지 실거주 의무가 있었는데 폐지를 발표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이제 3년 유예로 바뀌었죠. 그렇죠. 거기다가 허그에 중도금 대출이 9억, 12억 여기다가 폐지까지 했습니다. 거기다가 청약 제한 완화까지 시켰어요. 서울 수도권이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많은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작 지역에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고 지역의 미분양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정부에서 지방을 위한 부동산 대책 뭘 했는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정부가 그동안에는 어쨌든 이제 부동산 정책을 펼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어떤 그 부분에 대한 민감성이 강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펼쳐왔던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에 있어서 특성이라든지 이런 시장 부분에 대한 차별화된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못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앞으로 향후에도 부동산 정책을 아마도 지금 7월 중에 부동산 대책을 지금 준비 중이라는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점을 감안할 때 향후에 정책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서울 수도권과 지방을 따로 분리해서 좀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비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이나 이런 쪽에서는 인구 유출이나 감소, 그다음에 이제 지역 경기의 또 위축 이런 등으로 해서 뭐 심한 표현으로는 지역 소멸, 지방 소멸이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는 충분한 수요층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택 마련에 대한 어떤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하게 규제를 완화해주는 선으로서는 저는 충분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과 함께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방에 대한 어떤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은 저는 중앙정부보다는 가장 지역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본격적으로 조금 많은 것들을 위임해주는 그런 부분으로서 지역의 특색을 충분히 감안한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을 갖다 펼쳐나가는 것이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큰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방금 두 대표님 말씀하신 그 지역 부동산에 관한 상당한 정책 결정의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이양하는 게 어떠냐는 이런 생각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 가운데서도 일찍 사실은 지방정부에게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에도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너무나 극심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양극화까지 나타나고 있는 마당에 지금 차제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본격적으로 분리하되 그 부분에 대한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이 가장 시장에 있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이제 이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부분 다 중앙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네.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금 이 미분양이 발생했을 적에 그러면 어떻게 이 시장을 극복했느냐? 이 앞에 선례를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 취득세 감면,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감면이라는 큰 줄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수 이제 재배가 있었죠. 지금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집을 구매한다고 했을 적에 지금은 다주택자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지금 집을 산다고 했는데 3주택부터는 취득세 중과세 8%에 걸려 있습니다. 4주택은 12%에 걸려 있습니다. 집을 살려고 해도 취득세 무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가장 단적인 예로 과거에 미분양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 양도소득세 감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해주게 되면은 지금 이 시점에 이 미분양 주택을 사게 되면은 향후 몇 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건데 감면해준다고 다 사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위험 리스크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미래에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장 경제의 자율 원리에 맡겨가지고 규제는 어느 정도 좀 제한을 완화시켜줘야 된다. 거기다가 또 결정적으로 한 개는 뭐냐면은 대출입니다. 지금은 다주택자들한테는 대출이 아예 안 나가기 때문에 현금이 없으면 집을 살 수가 없는 이런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도 또 한 개가 더 있다면은 지금은 기업 구조조정형 리츠, 이제 CR 리츠를 이제 정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를 부활시켜주면 됩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가 이 아파트를 사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기업 구조조정형 리츠에서 사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이 미분양이 낳는 것을 누군가가 비축해 놓는 개념이고 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를 하더라도 이 아파트를 사는 것은 제외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 주택 임대 사업자한테 미분양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이거는 주택수에서 배제해주고 그렇게 이렇게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이거 산다고 해서 지금 당장 수익을 낼지 안 낼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요 촉진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역은 지금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고 인구가 새로 태어나는 출생률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인구가 준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주택의 수요도 줄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전망, 미래 짧게 어떻게 보십니까? 떨어진다? 예, 저는 지금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 단순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가구 수나 인구 감소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1인 가구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역에서 얼마나 산업 생산 기반이 좀 구축이 되어서 새로운 신수요들을 유입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느냐 하는 부분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년에 들어서게 되면은 충분히 그동안에 그 적체되어 있는 매물 부분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향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분양가는 여러 가지 공사비 증가 등으로 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신규 분양에 있어서 지방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도 상당히 가성비가 좋다.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방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지금까지 매물 압박만 조금 벗어날 수 있다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방의 경우를 갖다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과거에 우리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만 전국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을 1, 2위를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너무나 지금 숨가쁠 정도로 지금 굉장히 그 매물 부분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는 시장에 있어서 충분히 수요층들이 몰려들 수 있는 환경을 얼마나 잘 대구시의 시정에 반영을 해서 구축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전제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만 가지고 주택 수요를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 작은 단칸방에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좀 넘어와서는 우리가 원룸에 살았고 또 원룸 살던 사람이 오피스에 살고 소형 아파트 살다가 지금은 1인 가구도 중형 아파트까지 사는 구도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구의 주택 수가 얼마 있냐면은 한 85만 가구가 있습니다. 이 85만 가구의 주택 연한을 한 50년으로 상환해 보면은 1년에 한 17,000 가구가 멸실 가구로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우리가 인구는 감소합니다만은 앞으로 이 주택 수가 사용 연한에 따라서 이게 멸실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자연 감소가 한 17,000 가구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우리가 주거 상향을 끊임없이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은 집은 절대적으로 필요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역별로 우리가 도심 생활이 편리하기 좋은 데는 집값이 유지하겠습니다만은 비도심권에는 사실은 인구 감소에 의한 가격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준공후 미분양이 굉장히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 준공하고 다 했는데 분양은 안 된 이런 상태.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 여전히 있고요. 신규 아파트 물량, 입주 물량이 하반기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 상황 자체가 녹록해 보이지는 않는데 하반기 대구 시장 상황 송 이사님 먼저 전망 잠깐 해주시죠. 하반기 시장을 이게 논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대구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미분양이고 입주 물량인 거죠. 제가 입주 물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도 제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경기도가 입주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경기도 입주 물량은 쭉 보게 되면 한 9만 세대 가까이 쭉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경기도도 9만 세대에서 다시 26년도에는 한 절반으로 꺾이고 서울에는 4만 4천 갔다가 원래 2만 2천 세대가 입주 물량인데 26년도에 서울 입주 물량이 3,500세로 급감합니다. 자, 우리 대구 한번 볼까요? 대구는 13,000, 16,000 가다가 지난해 한 3만 3천, 올해도 2만 4천이 있네요. 근데 26년도에 이제 한 5,900호 정도가 입주 물량으로 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은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만은 우리 주택이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해서 빵처럼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26년도에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수도권 쪽에는 서울에 인구가 저렇게 많이 있는데 26년도 입주 물량이 3,500세대밖에 없다고 올라가는 거죠. 심리가 이제 받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도 이 시장의 변수가 뭐냐 하면은 원래 입주 물량은 2만 4천 세대 가운데 이제 하반기에 남아 있는 물량이 한 10,000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입주한 물량도 10,000세대가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미분양이 한 9,500세대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정도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변수는 뭐냐 하면은 하반기에 신규 공급 물량을 얼마나 할 거냐. 이게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신규 공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역에서 다 소화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소화하지 못하면 이게 결국 또 미분양 증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결국 미분양 증가는 수요자의 심리를 압박하는 거죠. 지금 당장에 집 살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반기 가장 큰 변수는 시장의 신규 공급 물량이 얼마나 쏟아질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동안에 인허가라든지 착공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2, 3년간 많이 줄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서울 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그다음에 지방의 경우에서도 공급 자체에 굉장히 지금 위축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이 공급을 담당하는 건설업체의 사정이 지금 녹록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많은 뉴스를 통해서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동산 PF 관련해서 건설업체들이 지금 압박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 경우의 시장에 있어서는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 지역의 수요나 매물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난 뒤라 하더라도 사실은 충분한 그 공급이 뒤따라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건설업체의 사정으로 볼 때 그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급 자체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 지방의 경우에는 또 대기업들이 기피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이 충분히 뒤따라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도심의 경우에도 공사비 분쟁을 둘러싸고 정지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한 40% 가까이 됩니다. 아직도 공사비 부분에 대한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장들이 많고요. 심지어는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이 너무 클 것을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를 그냥 중간에 중단하자. 이런 상황에 대한 갈등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일단 지금 현재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냐 말 것이냐 매물이 지금 언제 해소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2, 3년간을 지켜본다면 공급 자체가 충분히 뒤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수요층들은 아마도 올해 혹은 내년부터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면 충분히 자금을 갖다 확보할 수 있는 상황들의 여건들이 형성되는데 그에 따른 공급은 녹록지 않기 때문에 향후 전망을 본다면 대구 시내의 있던 시장 상황들도 아마도
수급 상황의 어떤 균형점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가격 회복의 그 기대감은 뭐 조금은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가져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송 이사께서도 지금 하반기 우리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제일 중요한 변수는 공급 물량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서울과 지방 대구가 다릅니다. 따뜻한 곳하고 추운 곳하고 다른. 서울에는 절대적인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공급 촉진 정책을 냅니다. 그래도 공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공급을 했다가 미분양 나게 되면 그만큼 큰 리스크를 건설사가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서울에는 하라고 해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 대구는 사실은 사업성이 나가 있는 물량이 상당 수만 세대가 있습니다. 이 수만 세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융사에서도 지원해주겠다고 하지만 건설사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분양이 이렇게 나가 있고, 그런데 이거 미분양이 발생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이게 자금 압박을 받게 되면 건설사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공급 촉진 정책과 지방의 공급 촉진 정책은 달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수요 촉진 정책을 내야 되는 거죠. 지금 정부는 뭐냐 하면은 수요 촉진 정책을 하게 되면은 서울 수도권에는 이게 촉발로 인해서 부동산이 반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은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금리 문제입니다. 금리 우리 미국 연준 금리와 우리 금리가 이제 뗄 수 없이 연동이 돼 있고요. 네. 이 금리가 부동산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은 뭐 주지사실입니다. 금리가 어떤 방식으로 금리 향방이 부동산 회복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두 분께서 의견을 좀 말씀 주실까요? 네. 조 대표님 먼저. 지금 이제 우리 금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은요. 우리가 예전에도 비추어 보듯이 저금리 시절에는 그 저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그런 자금들이 많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금리 부분은 그동안에 그 금리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주로 서민들이 많았고요. 그분들이 그동안에 대출로 인해서 부담이 큰 상황이었는데 향후에 금리 부분이 이제 현재 고금리 기조에서 금리가 인하되는 쪽으로 전환된다면은 그 지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나 향후에 대출을 받으실 분들에게는 충분히 내 집 마련의 꿈을 갖다가 단축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큰 어떤 무기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 부분에 대한 변동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요. 지금 미국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당초 예상보다는 그 금리 인하 시기가 미국의 여러 가지 물가 안정이라든지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당겨질 가능성들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금리 부분은 향후에 부동산 시장에 그동안은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에는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군부를 떼는 어떤 그런 자극제로서의 가능성이 활약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송 이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금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핵심 변수이고 절대 변수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5% 인하됐었습니다. 0.5%가 상당 기간 이어졌을 적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그 순간에 벼락거지가 된다는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주식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고금리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이 공급 물량만이 다가 아닙니다. 공급은 지방에만 많았지 서울에 많았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서울이 하락했던 거는 뭡니까?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부동산이 이제 떨어졌던 거고. 그 반면에 이제 금리가 낮아진다고 하면은 이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네. 전망을 보면 제일 맨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이거죠. 네. 집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금 집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위험하다는 전제가 시장에서 암울한 얘기면 다 있는 거죠. 지금이 바닥일 때가 가장 두렵고 암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이게 바닥이다라고 보여지는 거는 우리가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갔고 또 건설 회사에서는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오늘날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공사 하자가 왜 많이 발생했냐면은 공사 기간이 줄기 때문에 지금 공사 비용은 앞으로 연장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지금도 우리가 과거 3년 전에 분양했던 것보다는 공급 가격이 한 30% 올라 있는데 앞으로는 불과 몇 년 전에 비하면 공사비가 한 50%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신규 분양을 나중에 기다렸다 사기보다는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 지금 미분양 아파트를 산다면은 이게 경제적으로는 훨씬 이득이 되겠죠. 네. 저는 이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자면요. 실수요자라고 한다면은 굳이 지금 부부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바닥장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도 있고 또 지금 시장 상황을 볼 때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의 어떤 주거의 안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만족도나 개인적 상황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장기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빨리 선택을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1주택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본다면요. 작은 부분에 대한 조달의 부담이 상당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거 사다리를 적극적으로 지금 상향 조정하는 쪽의 선택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의 규모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주거, 더 편안한 주거 쪽으로의 상향 부분들의 선택을 과감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향후에 있어서도 전체 금리가 내려간다고 한다면 임대소득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세제 변동 가능성이나 전국의 흐름 등 이런 걸 감안한다면은 현재의 있던 다주택자의 경우에 현재 주택 보유수를 다소 조금 줄이는 쪽으로 그리고 서울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똘똘한 채라는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은 시장의 흐름에 어느 정도 좀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선택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성원배 대구 경북 부동산 분석학회 이사 두 분 모시고 빙하기라고 얘기되고 있는 대구 경북 부동산 시장 하반기 전망,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코너 뉴스온에서는 대구 MBC 김은혜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이슈가 됐던 소식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은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간 어떤 소식이 눈에 확 띄었나요? 네, 지금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 지난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7월 많은 비가 내렸던 경북 북부, 특히 예천군에서 이 실종된 주민들을 찾기 위해서 투입됐던 해병대 1사단 소속 최수근 상병이 내성천에서 급류에 휩쓸렸다가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었습니다. 당시에는 특히 급류가 너무 많이 가서 흙탕물이었어요. 수심이 가늠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라던가 안전 로프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수색을 진행했냐 이런 문제가 불거졌고요. 이후에는 대통령 경로 이런 단어가 나오면서 또 다른 양상으로 번졌었습니다. 네, 거의 1년 만에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죠. 네, 경북경찰청 전담 수사팀은요. 해병대 신속기동 부대장인 7여단장과 포병 11대대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 오해 소지가 있는 지시 때문이다. 이렇게 경찰이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브리핑을 했을 때 설명을 좀 들어보면요. 경찰은 소방 측으로부터 이 수변 아래 정찰 요청을 받고 이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이 위험한 구간은 도로 정찰을 하고 장화로 가능한 부분은 그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지원을 하라. 이렇게 한 지시를 했는데요. 포병 11대대장이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할 만한 지시를 했고 이게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이렇게 경찰은 봤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이 진행되는 와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은 바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아니겠습니까? 네.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명시를 해서 이 경북경찰청에 수사 기록을 이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 기록은 국방부 검찰단이 다시 회수를 해갔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이 윗선 외압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수사 기록을 회수해간 국방부 조사본부는요. 임 전 사단장 등의 명의, 혐의 이런 것들은 다 제외를 하고 사실관계만 적시를 해서 다시 경북경찰청에 기록을 넘겼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 저기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해라와 같은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당시 작전 통제권은 육군에 있었거든요. 임 전 사단장 명의로 하달된 명령이나 지시가 있었어도 이게 월권에 해당할 뿐 이게 형법상 직권 남용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더욱더 특검이 필요해졌다. 그리고 이 수사 브리핑을 할 때 자료를 냈는데 절반 이상이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을 한 이유를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 결과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변론 여지서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도 최상병 특검법이 다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 또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 윤 대통령은 즉각 또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를 했어도 이 검찰 단계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보도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한 건은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사 기록 이첩 회수 과정에서 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도 진행 중인데요. 이 박 전 수사단장은 그 지시 자체가 부당했기 때문에 본인의 항명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순직 당시에 최수근 상병은 갓 20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에게는 아주 어렵게 얻은 외동아들로 알려져서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이 자체로도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 다른 의도로 활용되지 않고 다만 진상은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곧 일주기가 다가오는 고 최상병의 명복을 빌어주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우리 지역 소식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지역의회 소식인데 이번에는 주인공이 대구 중구의회, 그다음에 비난의 내용은 몰염치하다. 네. 이런 얘기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구 중구의회도 후반기 의장단을 꾸렸습니다. 의장에는요, 요즘에 뉴스에서 많이 나왔어요. 배태숙 구의원이 전체 의원 7명 중에서 4표를 얻어서 선출이 됐습니다. 배태숙 의장은요, 임기 중에 차명 회사를 차려서 중구청과 수의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지난달에 검찰에 불구속 송치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효린 부의장도 선출이 됐는데요. 김효린 부의장은 이 상표법 위반, 가짜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됐고 이 보조금도 부정수급한 혐의가 있어서 환수 처분도 받았어요. 지난해에는 공무원에게 갑질을 하고 자료를 무단 반출을 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권경숙 도시관광위원장은요, 자녀와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서 중구청과 다수의 수의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서 제명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권 위원장이 법원에 낸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복귀를 한 상태거든요. 하지만 이게 제명 의결 처분 취소 소송, 본 소송은 진행 중이고 최종 판결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의장단 4명 중에 3명이 뭐 수사 대상이거나 재판이거나 이런 일에 연루가 돼 있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지.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렇게는 안 한다. 선거도 네. 초등학생 선거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선거, 의장단 선거나 이런 걸 보면 큰만도 못한 것 같아요. 대구 중구의회는요,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이른바 이 교황 선출 방식으로 뽑습니다. 이 남구와 동구 군의군 의회도 마찬가지인데요. 현행 자치법상, 지방자치법상 기초의회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지지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동료 의원들한테. 그래서 뭐 상임위 자리를 나눈다는 그런 논의를 하거나 또 뭐 돈봉투를 줬다 이런 보도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좀 깜깜이 투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 후보 등록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9개 기초의회 가운데 5곳, 그중에서 이 수성구, 달서구, 서구의회는 의장, 부의장은 후보 등록제로 뽑고요. 그리고 상임위원장 교황 선출 방식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이 북구와 달성 군의회는 의장단 전체를 이 후보 등록제로 뽑습니다.
물론 이 후보 등록제는요, 의장이 되려고 하는 의원이 후보로 등록을 하고 동료 의원들 앞에서 정견 발표를 한 뒤에 선거를 하고요. 그리고 사전 방청 신청을 하면 외부 주민들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의장이 허가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긴 합니다. 결국 가장 무서운 거는 감시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 주민분들이 많은 감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일일이 감시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감시를 대신 하라고 있는 게 언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언론이 이 기능을 잘하고 있는지도 의회와 함께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소식 어떤 겁니까? 지난 1일 저녁에 서울시청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을 해서 9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던 분들도 정말 평범한 평일 저녁에 날벼락 같은 사고를 접한 건데요. 가해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는 사고 직후에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 고령 운전자 사고 잇따라 보도가 계속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 그리고 부산 등에서 주민센터, 응급실, 놀이터로 이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는 보도들이 잇따랐습니다. 그 헤드라인을 보면요, 또 이번에도 이런 단어의 그 운전자들의 그 나이대를 명시한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시청역 가해 차량 운전자도 68살이었는데요. 이후에 이 면허 반납 등 고령자들의 운전을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을 접하는 언론 보도들도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들 같을 수는 없지요. 네. 눈이 나빠지고 반응 속도가 떨어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사실은 인과관계, 나이와 관련된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진 연구 같은 게 아직 부족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이런 보도들을 보고 나이만 가지고 뭘 할 수는 없는 문제 같은데요. 그런데 또 통계를 보면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고는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이요, 2019년 14.5%에서 2020년에 15%, 그리고 2023년에는 20%로 나타났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늘고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요, 고려해야 할 것이 우리나라가 계속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령 인구 비율이 늘어나는 영향이 반영된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10년간의 도로교통안전공단 자동차 리콜센터에 접수된 급발진 주장 사고 건수를 신고자 연령별로 좀 분석을 했더니요, 56.8%가 50대 이하로 60대 이상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 고령이 고위험 운전자, 이 급발진은 고령에 집중된다라는 인식은 경계해야 된다는 지적도 그런 담은 보도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시청역 사고를 계기로 고령자들의 운전의 위험성과 이것에 대한 준비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령자 면허 반납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낮고요. 지금 참여도 그렇게 높진 않은 상황이에요. 운수업에 종사를 하는 경우에 이게 생업에 직결된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도 대중교통이 도시만큼 편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고령자들의 이동권을 제한하거나 침해를 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운전 적격 여부 검사 등 기준을 좀 엄격히 해서 고령이 아니라 고위험 운전자는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고령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일본의 경우요, 2017년에는요, 이 가속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이 탑재된 이 서포트카를 도입을 해서요, 이 구입을 할 때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의 일정 부분을 이제 보조를 해준다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가 470만 명, 그리고 내년이면 5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빠른 고령화 속도만큼 대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 주 이슈가 된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뉴스온은 다음 주에도 꼭 짚어봐야 되는 이슈 가지고 다시 뵙겠습니다. 김은우 기자, 이번 주 수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표 선거의 중요 이슈라고 생각되는 당의 정체성 정립과 미래에 대한 모색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 부인과 한동훈 후보 간의 문자 5건이 당대표 선거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일들입니다. 지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담에 양측 간 비공식 라인이 가동됐다고 회담이 끝나자마자 대놓고 자신의 역할을 내세워 시시콜콜 공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수 성향 언론에서도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주변 정치가 횡행하는 일은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흔히 막장 드라마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비현실적으로 자극적인 수위로 다루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요소가 가득한 드라마 혹은 비상식적인 전개를 보이는 드라마를 말합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주로 복수는 복수를 부르고 각종 음모와 술수가 난무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정치는 지금껏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벌어져 막장 드라마와 겹쳐 보입니다. 더 나아가 그 내용이 막장 드라마의 상상력을 뛰어넘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장 정치 드라마에서 주목받는 주인공이 여당이지만 야당 역시 언제든지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는 추진력을, 희소병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급발진 의심사고 입증 책임 전환, 이와 같은 절박한 민생 청원들에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시사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